이자율이 연 5,000% 상상이 가십니까? 취업난과 소득 부족 등 경제적 불안정이나 학자금 대출 등 부채 증가로 인한 압박 또는 과소비 유혹과 사행성 투자 등으로 결국 불법 사채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이 상당한데요. 채무자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대출 담보로 잡고 이들에게도 온갖 협박을 일삼아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에서는 빚을 대신 갚을 것을 종용하면서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까지 빚의 굴레로 끌어들이는 악랄한 불법 사채 시장 이야기를 보도합니다. 석대성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는 지인들 개인정보 담보로 셀 대출을 받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갚지 못할 경우 지인들 개인정보 판매를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 담보로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약속 내에 변제를 못할 시에 판매를 동의합니다. 아빠, 김명지, 명 어머니, 제가 지금 갚을 여력이 안 되니 혹시 저로 인해 연락이 오신다면 저 대신에 변제를 해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제 개인정보를 팔아서 대출을 빌리고 있다. 이 친구랑 연락이 되냐? 뭐 이런 한 통화가 왔었고. 제가 지금 갚을 여력이 안 되니 혹시 저로 인해 연락이 온다면 대신 변제해 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010 안치 010 40만 원. A씨의 친구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40만 원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 김과장님, 박과장님, 연락이 공개된다면 제가 갚을 여력이 안 되니 먼저 변제해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주 전 A씨에게 걸려온 사채업자의 전화. 친구로 인해 A씨의 개인정보가 팔렸다고 합니다. 스팸인 줄 알고 이런 거 연락하지 말아라. 다시 나는 그 친구랑 연락이 돼도 당신한테는 연락 안 할 거다. 차단할 거다. 이러고 차단을 했는데 최근에 이 친구 돈 빌려달라던 친구한테 연락이 왔던 게 미안하다. 나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사채를 썼는데 너네 전화번호가 넘어갔다. 연락이 와서 40만 원 대출의 담보는 가족과 친구 등 지인의 연락처. 친구가 넘긴 개인정보 때문에 A씨도 지금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문자 테러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는 이렇게 막 손도 떨리고 머릿속에 하얘지는 게 있잖아요. 스팸 내용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제 친구 이름이 들어가 있고 다른 내용도 아니고 심지어 저를 모욕하고 제 친구를 모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즘 A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자신에 대한 모욕을 넘어 곧 결혼할 여자친구의 이름까지 폭탄 문자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제 주변 그 당시에 친구들한테도 계속 연락이 가는 상태니까 제가 멘탈적으로 나름 강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급전, 소액, 개인 돈이라고만 검색해도 쏟아지는 사채 광고. 신용 등급도 담보도 필요 없다는 이 사채 시장엔 이미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지옥 인생의 첫발은 이른바 4060으로 불리는 소액대출. 4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60만 원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단 일주일 동안 이자만 20만 원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이율 20%. 법대로 계산하면 40만 원의 하루 이자는 약 220원.
이자율 50%의 4060 대출을 썼을 때 내야 할 이자는 하루 평균 33,000원이 넘습니다. 연 이율로 계산하면 무려 3000%입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또 하나의 이유는 사채업자 마음대로인 연체료 때문입니다. 시간당 연체료 10만원이면 하루만 늦어도 240만원. 불법 사채는 이렇게 가장 절박한 이들을 상대로 마지막 고열까지 빨아먹습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린 차주. 악성 거머리는 이제 차주의 지인에게로 향합니다. 그렇게 주변을 협박해서 이제 돈 빌린 애가 어차피 안 갚으니 주변 사람들을 쬐가지고 돈을 계속 이제 갚아야겠다는 압박감을 계속 느끼게 하려고. 현행법상 이율 20%가 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 원금과 법정 최고이자를 더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갚았다면 그 즉시 대출 계약은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법 사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불법 사채와 성착취를 결합한 극도로 알랄한 신종 추심 때문입니다. 문자 폭탄을 넘어 나체 사신 유포까지 차주도 차주의 지인도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통의 나날. 그러나 대신 갚아주겠다 선뜻 나섰다간 함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차주로부터 개인정보를 팔린 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채무자뿐만 아니라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야간에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직장에 찾아가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등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도 해당하는데요. 불법 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하지만 조사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매년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채는 미래까지 담보 잡는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들, 그리고 당장 살아야 하는 절박함을 이용해 삶과 사회를 파괴하는 잔혹한 불법 사채.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범죄자들이 온전히 대가를 치르도록 정부의 조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보도한 석대성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불법 사채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의 성격상 공식적 통계나 실태조사가 어려워서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추정으로는 10조 원대 피해자는 8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싶은데 9년 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쉽게 빌린 돈은 수백 배 무겁게 돌아온다, 이런 경각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쉽게 대부업체를 차릴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할 부분인데요. 현행 대부업 등록제는 2002년에 도입이 됐는데 당시엔 등록 요건 자체가 없다가 2009년에야 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대부업체가 이렇게 난립을 하자 2010년 사무실 요건이 추가가 됐고 자본 요건은 2015년에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자본금 1,000만 원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소 자본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국회에선 3억 원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일단 일본만 봐도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요. 대부업체가 난립하는 문제를 줄이고 불법 사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진입장벽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법 사채업자 10명 중 1명만 실형을 선고받는 수준이라고요? 법정 형량이 21년 전 그 법 제정했을 때 그대로인 것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대법원 사법 영감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9%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불법 사채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요. 이런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형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거란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도를 보면 SNS 등을 활용해서 차주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에게 알리거나 심지어 알몸 동영상까지 유포하는 악질적 사례가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채무자 자신이 이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었다는 이유로 이제 뭐 법적인 조치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성착취 추심은 디지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처벌법에서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가 성립을 합니다.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애초에 빠른 시간 안에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채권추심법에 의하면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서면 통지하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등 주변인들의 정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경우 그 정보가 불법 추심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국회에선 불법 사채 계약 무효화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기도 하죠. 아무쪼록 피해 복구와 불법 사채 조직의 일벌백계 효과를 동시에 거둘 방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에겐 하루하루가 악몽이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